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렸고 한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엔 과일 상자, 다른 손엔 태블릿. 어머니는 과일 상자를 먼저 봤습니다. 아들은 태블릿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역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어머니는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그래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작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갇히는 것이 자기 집이라는 사실이 믿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건지 설득하려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하면 세금이 이만큼 줄어요. 아들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일 때마다 어머니의 가슴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묻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세무사 일정까지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과상자는 선물이 아니라 입장권이었다는 걸 오늘 저는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서랍 하나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침대, 머리맡 아니면 장롱 깊은 곳, 거기엔 오래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빗바랜 혼인신고서, 남편 제대 증명서, 아이들 돌잔치 때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사이에 접혀 있는 종이 한 장, 등기부등본, 남들이 보면 그냥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필요한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이 자기 이름인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특히 평생을 다른 사람 이름 아래 살아온 사람에게는요. 아버지 호적의 딸로 올라 있다가 남편 호적의 아내로 옮겨졌고 서류마다 적힌 이름은 세대주 누구의 배우자, 은행 통장도 남편 이름, 보험증서도 남편 이름, 자동차 등록증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처음으로 자기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찍힌 종이를 발견합니다. 등기부 이집에 소유자, 그걸 본 순간 울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값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이것 하나뿐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종이 이름을 지우자고 할 때 그건 집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우자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분이 집이나 재산 이야기를 꺼낸 적 있으신 분은 댓글에 1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 같다는 분은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몇 분이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권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지금 하면 세금이 줄어요. 이 한마디는 참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실제로 숫자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다르고 시기에 따라 공제 범위도 달라집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금 누구 세금입니까? 상속세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자녀가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지금 넘기면서 자녀가 내는 세금입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을 내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줄어드는 세금도 자녀의 세금입니다. 부모가 아낄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잃는 것은 있습니다. 집입니다. 이름입니다. 매달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기가 내 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안정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보여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재무 전문가들이 종종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절세, 상담에서 빠지는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명의가 넘어간 뒤 부모가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할 경우 드는 월세, 갑자기 큰 병이 왔을 때 집을 담보로 마련할 수 있었던 치료비, 혼자 남았을 때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은 엑셀의 칸이 없습니다. 절약되는 세금은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리는 것들은 숫자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잠 못 는 밤은 얼마짜리입니까? 자식 눈치 보면서 병원 한 번 못 가는 하루는요. 박준호 씨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준호 씨는 올해 일어난 살입니다.
서울 외곽에서 30년 넘게 중학교 사회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경기도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5층짜리 작은 단지 3층 방 3개. 아내가 베란다에 화분을 잔뜩 놓아서 보면 꽃장기가 거실까지 들어왔습니다. 3년 전 딸이 찾아왔습니다. 사위와 함께였습니다. 사위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아버님, 지금 증여하시면 나중에 상속세로 3천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준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숫자에 밝은 사람이었고 딸이 함께 온 것이 마음에 놓였습니다. 애가 다 계산해 왔는데 뭘 더 따지겠어? 준노 씨는 석 달 안에 명의를 넘겼습니다. 처음 1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딸 부부는 가끔 전화했고 명절엔 손주가 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준호 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사위가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딸이 따라갔습니다. 석 달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그 집 전세 놓으면 안 될까? 우리 부산에서 전세값이 필요한데. 준노 씨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말하는 그 집은 자기가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적힌 이름은 이미 딸 이름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딸의 집이었습니다. 지금 준호 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원룸에 삽니다. 월세 45만 원, 국민연금 90만 원에서 월세를 빼면 45만 원이 남습니다. 준노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습관입니다. 그런데 산책 경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전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입니다. 3층 거실 창문을 올려다 봅니다. 아내가 놓았던 화분은 없어졌습니다. 커튼이 바뀌어 있습니다. 흰색이었는데 지금은 회색입니다. 준노 씨는 그 창문을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한 번도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산책에서 돌아오면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창문은 그대로인데 커튼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게 남의 집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금을 줄이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효율이라는 단어 뒤에 가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읽는 것은 집만이 아닙니다. 어디에 살지를 내가 정할 수 있는 힘, 앞을 내 병원에 갈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손주 용돈을 줄 때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는 자유, 이것들이 전부 명의 한 장에 묶여 있었다는 걸 잃어본 사람만 합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게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평생을 나눠주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뒤집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름으로 된 것이 세상에 몇 개나 됩니까? 최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드려도 될까요? 순자 할머니는 올해 70입니다. 경상도 작은 도시에서 평생 사셨습니다. 남편은 시청 공무원이었고 순자 할머니는 집에서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서류라는 서류는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통장도 보험도 집도요. 순자 할머니 이름으로 된 건 동네 미용실 고객 카드 한 장뿐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치르고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처음으로 등기 부등본에 자기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최순자 석자 할머니는 그 종이를 보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세상이 내 존재를 인정해준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등기부등본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침대 옆 벽에 걸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보이는 자리입니다. 남편 영정사진 바로 옆이에요. 할머니에게 그 두 개는 같은 무게였습니다. 남편이 살았다는 증거,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인연. 전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세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이 공시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지금 넘기면 나중에 세금이 훨씬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엄마 이름으로 된 게 뭐가 남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 이름으로 된 것 몇 개나 되십니까? 집 앞에 나무 한 그루 가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30년 전에 심은 나무입니다. 처음엔 제 키만 했는데 이제는 2층 지붕을 넘어섰습니다. 여름이면 그늘이 지고 가을이면 낙엽이 쌓이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가 하늘을 그립니다. 자식들은 그 나무 아래 걷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대신 나무 밑에서 비를 피했고 더운 날엔 그늘에 앉아 수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 나무를 옮기자고 합니다. 뿌리집 뽑아서 다른 곳에 심겠다고요? 합리적인 이유를 온대뿐이다. 여기보다 저쪽에 햇볕이 좋다. 뿌리가 하수관을 막고 있다. 이유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뿌리를 뽑으면 나무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늘도 갑니다.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준 시원함이 사라집니다. 나무는 다시 심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늘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명의를 넘기는 순간 법적으로는 종이 한 장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뀌는 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감각, 여기가 내 자리라는 안도감,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 한번 내려놓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세니카라는 예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삶에 꼭 필요한 것을 남에게 내어주고서 그것을 관대함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다고. 그건 관대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집을 지키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내 집을 내어주는 것, 그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쪽이 무거워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혹시 이야기가 내 상황과 닮았다고 느끼셨다면,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떠오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집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바로 편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을 정한 뒤에야 진짜 질문이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집이 아직 내 이름인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자식이 한마디 꺼냈다는 것만으로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건 집 때문이 아닙니다. 통제권 때문입니다. 통제권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를 내가 정할 수 있는 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를 내가 정할 수 있는 힘. 병원에 갈지 말지, 친구를 만날지 말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지면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디스 로딘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층에 계신 분들에게는 작은 화분을 하나 드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화분은 어르신이 직접 돌보시는 겁니다. 물 주는 시간도 어디에 놓을지도 어르신이 정하세요. 매주 영화를 상영하는데 무슨 요일에 볼지도 어르신이 고르시면 됩니다. 다른 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똑같은 화분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화분은 직원이 물을 줄 거예요. 영화는 목요일에 상영합니다. 화분 하나 영화 한 편, 차이는 그것뿐이었습니다. 18개월 뒤가 나왔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층의 어르신들은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활동량이 늘었습니다. 반대쪽 누군가 대신 정해 준 층의 어르신들은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심지어 사망률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화분 하나를 내가 돌보느냐, 남이 돌보느냐, 그 작은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갈라놓은 겁니다. 이게 통제권의 힘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내 이름이라는 건 매달 월세를 안도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 공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거실에 햇볕이 들면 커튼을 거울지 말지를 내가 정합니다. 오일러를 올릴지 말지를 내가 정합니다. 이사를 갈지 말지도 내가 정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소함이 쌓여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감각이 됩니다.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법적으로는 그 결정권이 자녀에게 갑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그 말이 유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녀의 직장이 바뀔 수 있고 결혼 생활이 흔들릴 수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집은 보금자리가 아니라 자산 목록의 한 줄이 됩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김장철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시는 모습, 배추를 고르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차곡차곡 눌러 담습니다. 며칠이 걸립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이 갈라집니다. 그래도 매년 쉽니다. 그런데 어느 자식이 말합니다. 엄마, 올해는 사 먹자. 힘들잖아. 내가 맛있는 데서 주문할게. 어머니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할게. 김치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사 먹는 게 맛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 네, 손으로 하겠다는 거. 그 한마디가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사람과 담근 김치를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 그 차이는 김치의 차이가 아닙니다. 존재의 차이입니다. 그게 늙는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줄어드는 것.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이 더 소중해지는 것. 집이 단순히 부동산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박자 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마음으로는 지키고 싶은데 현실이 안 따라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연금은 빠듯하고 병원비는 늘어나고 자식한테 손 벌리긴 싫고 집을 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매달 통장이 비어가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마음만으로 집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든 내리기 전에 이 세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결정은 누가 먼저 꺼낸 건가? 내가 필요해서 시작한 것인가? 자녀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인가? 둘째, 동의한다면 나는 무엇을 잃는가? 돈만이 아닙니다. 어디에 살지 정할 권리, 아플 때 병원을 갈지 정할 권리, 내 공간에서 내가 주인이 될 권리까지 함께 넘어가는 건 아닌가? 셋째, 한번 결정한 뒤에 되돌릴 수 있는가? 세 가지 대답이 전부 불리한 쪽이라면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멈추셔도 됩니다. 생각할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누가 몰래도 시간은 여러분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키면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거 결국 비단이야. 집을 은행에 빼앗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구조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그대로 내 이름으로 둡니다. 내가 계속 거기서 삽니다. 이사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연금처럼 받습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끊기지 않고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 집을 정산합니다. 집값이 내가 받은 연금 총액보다 크면 남는 돈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연금을 많이 받아서 총액이 집값을 넘으면 그 차이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최신 금액입니다. 이런 사례 시세 6억 원짜리 일반 주택이면 매달 약 185만 원입니다. 시세 8억 원이면 매달 약 246만 원입니다. 이런 5살에 8억 원이면 약 30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더 받습니다. 가입 조건도 어렵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55살 이상이고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합산해 보십시오. 국민연금 80만 원에 주택연금 185만 원이면 한 달에 265만 원입니다. 병원비 내고 관리비 내고 생활비 쓰고
가끔 친구 만나서 밥 한 끼도 남는 돈입니다. 무릎 주사 맞으러 갈 때 아들한테 전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올해 70살 인천에서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은 서울에 삽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옵니다. 엄마, 괜찮아요. 네, 괜찮아. 이게 대화의 전부입니다. 할머니 집은 시세로 6억 원쯤 되는 아파트입니다. 국민연금은 70만 원, 관리비 빼고 공금 빼고 약값 빼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반찬을 3가지 이상 못 만들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커피 한 잔이 부담이었습니다. 가장 서러운 건 손주를 만났을 때만 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는 게 전부인 거였다고 합니다. 2년 전 동네 복지관에서 주택연금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 갔습니다. 집을 빼앗기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들어보니 달랐습니다. 집은 내 이름 그대로 내가 계속 살면서 매달 돈이 들어온다. 할머니는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신청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한 달 뒤 통장에 120만 원이 찍혔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과 합치면 190만 원. 할머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간 겁니다. 2년째 미루고 미루던 무릎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복지관 수목화 수업 신청이었습니다. 수강료가 한 달에 3만 원인데 예전에는 그 3만 원이 아까워서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었습니다. 할머니의 첫 그림은 어릴 적 시골집 마당에 있던 유자나무였습니다. 기억만으로 그렸더니 가지가 빼뚤토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그 그림을 부엌벽에 붙여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지으면서 봅니다. 잘 그려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돈으로 시작했다는 게 좋아서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진 게 아니야. 눈치가 사라진 거야. 눈치가 사라졌다. 이 한마디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그 집은 증여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됩니다. 자녀가 집을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못 준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안 준다와 못 준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안 준다고 하면 자식은 섭섭해합니다. 엄마가 나를 안 믿는구나. 엄마가 인색한 거구나. 관계에 금이 갑니다. 하지만 못 준다고 하면 달라집니다.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자식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깔끔해집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구조가 가족을 편하게 만들어준다니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선택지가 없어지면 미련도 없어집니다. 미련이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주택연금이 빚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출은 갚아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살아계신 동안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총액이 나중에 집값보다 많아지더라도 자녀가 그 차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보존합니다. 자식에게 빚을 남기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초기 보증료가 집값의 1.5%에서 1%로 내려갔습니다. 시세 5억 원 집이라면 가입할 때 250만 원을 아끼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6개월부터는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원에 들어가시더라도 연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정이 생기면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주택연금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증여하되 거주 조건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자녀와 부양, 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 조건은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자녀 사정이 바뀌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 계약은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조가 단순한 게 가장 안전하다고요. 주택, 연금은 단순합니다. 내 집, 내 이름, 매달, 내 통장. 이 3가지가 끝까지 유지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직접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집 시세와 나이를 넣으면 바로 금액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으면 자녀는 매달 용돈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아, 명절마다 얼마를 들여야 하나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의 경제적 독립은 자녀에게도 자유입니다. 주택연금은 나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가족 전체를 지키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숫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금, 연금, 월 수령액. 하지만 숫자보다 더 어려운 게 남아 있습니다. 결정을 했다 칩시다. 집을 지키기로 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 결정을 자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게 숫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자식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남한테는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돈을 빌려 달라면 사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한테는 안 됩니다. 입이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정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니다. 정이라는 게 뭔지 설명은 못해도 느낌으로 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고생하고 오래 붙어 있으면 생기는 것. 그런데 그 정이 어느 순간부터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정 때문에 싫다는 말을 못 합니다. 정 때문에 내 것을 지키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 때문에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안 주는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자식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전화가 끊기지 않을까? 명절에 안 오지 않을까? 이 나이에 자식마저 등 돌리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싫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알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 한마디가 체면을 지켜주니까요.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적어도 오늘은 평화로우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넘긴 것들은 나중에 돌아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질 때 혼자 천장을 보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로 돌아옵니다. 윤상철 어르신 이야기를 드려도 될까요? 상철 어르신은 올해 78입니다. 충청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아내는 12년 전에 먼저 가셨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전에서 식당을 하고 작은 아들은 세종에서 공원을 합니다. 3년 전부터 큰아들이 슬슬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 논리 아시죠? 아버지 혼자 농사도 못 지으시잖아요. 명예 넘기시면 제가 관리할게요. 상처를 어르신은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런데 큰아들은 갈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세무사 이름이 나오고 감정평가 비용이 나오고 이번 달 안에 하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상철 어르신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하기로 한 겁니다. 추석 전날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상철 어르신은 직접 장을 봐서 밥을 했습니다. 늘 끌렸는데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풀지 않고 멸치 육수에 호박을 넣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된장을 푸는 방식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밥을 먹고 숭늉을 마시고 상을 치운 뒤에 상처 어르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두 아들이 아버지를 씁니다. 이 땅은 아버지가 갈 때까지 아버지가 갖고 있을 거다.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상철 어르신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를 안 믿어서가 아니야. 아버지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내 발로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거야. 그게 이 땅이야. 이 땅이 없으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밥 먹는 노인이 되는 거야. 그건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다. 조용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은 인사도 짧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상철 어르신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밥 먹었냐? 그게 화해였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언어였습니다. 나중에 상철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된장찌개를 끓인 이유가 있었다고요? 어려운 말을 해야 할 때는 따뜻한 밥상이 필요하다고 어머니가 그랬다고 밥이 대신 말해 주는 게 있다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된장찌개 한 그릇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건 벽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밭에 울타리를 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울타리가 없으면 옆집 딸기 들어와서 모종을 밟습니다. 밭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친다고 이웃과 사이가 나빠집니까? 아닙니다. 울타리 너머로 여전히 안부를 묻습니다. 상추가 많이 나면 한 바구니 건네줍니다. 울타리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자식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없으면 부모는 자원이 됩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통장이 됩니다. 선이 있으면 부모는 사람이 됩니다. 존중해야 할 독립된 사람이 됩니다. 혹시 자식에게 이런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을 위해 제가 3가지 표현을 준비했습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것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엄마도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이건 거절이 아닙니다. 시간을 사는 겁니다. 자식이 급하게 몰아붙일 때 이 한마디만으로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 엄마가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할게. 이건 판단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엄마와 자식 사이에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관이든 주택금융공사든 법률 상담이든 전문가라는 방패를 사이에 두면 감정, 싸움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을 알겠어. 그런데 이건 엄마 집이니까 엄마가 결정할게. 이건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앞에 내 마음은 알겠어를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식의 마음을 먼저 인정해 준 뒤에 선을 긋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싸움이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대화가 됩니다. 3문장 다 어렵다고 느끼시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잠깐 더 깊은 이야기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식에게 선을 긋는 것이 자식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대는 효도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것, 부모님 말씀 따르는 것,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효도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자식을 키우면서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돈이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누가 효도합니까? 공자가 효를 말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효는 모든 덕의 뿌리라고.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 전체가 흔들린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이미 가셨습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나무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모든 게 쓰러집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 걱정을 안 끼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써 있어야 명절에 당당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지키고 있어야 자식도 나를 존중합니다. 효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밖을 향하던 효도를 이제는 안으로 돌릴 때입니다. 나에게 하는 효도, 그게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마지막 책임입니다. 이 말을 한번 가슴에 놓아 보십시오. 효도, 이번엔 나한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가시는 분들 계시지요? 산책하시고 체조하시고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 그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걸음이 가장 편안한 분은 누구입니까? 몸이 가장 건강한 분이 아닙니다. 돈이 가장 많은 분도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온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공원에 갈지 말지를 내가 정한 사람.
어떤 길로 걸을지를 내가 정한 사람, 벤치에 앉을지 한 바퀴 더 돌지를 내가 정한 사람, 그 사소한 결정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하루가 됩니다. 그 하루가 쌓여서 노년이 됩니다. 걸음이 느린 건 괜찮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대신 정해주는 삶은 괜찮지 않습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내 것을 지켜서 내가 쓰러지지 않는 것. 그래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게 오히려 자식을 위한 가장 큰 효도 아닙니까?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큰 짐이 됩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내 것을 지키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내 것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무책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끝으로 가기 전에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내미는 숫자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금은 자녀의 세금이지 부모의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전략되는 건 자녀의 돈이고 잃어버리는 건 부모의 삶이었습니다.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 이름 아래 살아온 사람에게 자기 이름이 적힌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 이름을 지우는 건 집을 넘기는 게 아니라 존재를 넘기는 거였습니다. 통제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화분 하나를 내가 돌보느냐, 남이 돌보느냐, 그 작은 차이가 건강과 생명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집도 같습니다. 내 이름이라는 세 글자가 매일 아침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주택, 연금이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집을 지키면서도 매달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자식에게 빚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는 길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선을 긋는 것은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치는 거였습니다. 울타리 너로 여전히 인사하고 상추도 건네주고 안부도 묻습니다. 다만 내 밭은 내가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도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밖으로 향했던 효도를 이제는 안으로 돌릴 때입니다. 나에게 하는 효도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게 마지막 책임이라는 것.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누구에게도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나도 지금 이런 고민 중이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기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혼자 안고 계신 것보다 한 줄 꺼내놓으시는 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지금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같은 나이, 또래 친구분, 형제분, 혹은 요즘 자식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이유는 직접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영상이 대신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좋은 열마디보다 함께 본 영상 하나가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사셨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밥을 지었고, 돈을 벌었고, 잠을 줄였고, 아픈 것도 참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기적이라는 말을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틀린 겁니다. 내 집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지키는 것이 욕심인 게 아닙니다.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 그게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이불을 끌어올리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집은 내 집이다. 이불은 내 이불이다. 이 밤은 내 밤이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저는 다음에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이야기,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의 시간은 남아